네, 방구석 네, 밤 용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컨텐츠는 이제 방구석 철학자의 밤이라는 컨텐츠였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고민이 되네요. 음,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게 맞는지 어쨌든 계속 컨텐츠대로 음, 영어 원문을 말하고 일단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리한 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에, 일단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다룬 내용은 이제 철학자들의 아포리즘 이전에 성경 구절에서의 용서 매튜 6, 14 to 15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누군가를 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면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중개자로서 이제 절대자를 내세웠지만 일단은 여기서 절대자라는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좀 맥락을 좀 빼서 보자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용서라는 것을 용서라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땐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담았지만 상대가 용서를 해야 하는 주체가 그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용서에 대한 아포리즘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니체였고요.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Forgiveness cannot lead to forgetting because memory remains alive. 용서는 망각으로 이어질 수 없다. 기억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용서하는 주체가 나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기억을. 용서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진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고 난 또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용서하되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사죄를 이스라엘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망각할 수 있는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잊을 수 없는 그 아픈 기억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니체의 아포리즘에 따르면 과연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용서의 주체라면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트라우마 수준의 상처를 타자에게 받은 기억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어떤 트라우마를 준 적은 있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망각은커녕 희석조차 되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가능성은, 혹은 용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봐야 안다라는 게 그게 큰 거죠. 관찰로서는 느낄 수 없는 아마 극한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나 아렌트입니다. Forgiveness is how humans who cannot change the past make the future possible. 자,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인간이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럼 용서를 하는 주체에 달린 내용이에요. 결국은 용서하는 주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부터 얽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 나가기 위한 결정으로 용서를 한다면, 이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럼 상호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입장인 나에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는 셈이고, 용서를 하는 주체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어떤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 가능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하는 주체의 결단이 필요한 거지. 어 이제 그 대상, 그러니까 용서를 바라고 구하는 입장에서는 결정권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자크 데리다에 대한 아포리즘인데요. True forgiveness is forgiving the unforgivable.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글쎄요. 이것 또한 용서하는 주체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괴로움이나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 어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냥 장난이었다 희석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저도 그런 인물 유형의 인간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 이거는 정말 크나큰 결단이, 왜냐면 이거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더 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써 외면하고 지워내려 했던 기억을 겨우겨우 잠재워 놨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고자 용서할 수 없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어, 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결정부터 또 후회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런 잘못으로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서받고자 하는 이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명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몬 베유라는, 제가 뭐 전혀 모르는 인물인데요. 어쨌든 Forgiveness is setting oneself aside to create space for the other. 자, 타인을 위한 공간, 그것이 이제 용서하는 주체가 그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용서를 빌겠죠. 근데 용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결국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때로 돌아가서 또 회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뭔가 음 뭔가 타협을 하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주체도, 현재 그 주체도 과거의 나에게 내려놓을 것을, 서로 대화를 하는 거, 자기 안에서 대화를 하는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럼으로써 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나는 트라우마를 겪게 된 상대, 이제 주체니까, 제가 좀 헷갈리게 말하죠. 어쨌든 A와 B로 봅시다. 용서하는 주체는 A와 B, 현재가 뭐 A라고 치면 과거는 B라고 한다면, 이 둘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A는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이제 공간을 내어주려고 하는 A라는 현재에 나가 있다면, B는 여전히 그때 시절의 괴로움과 고통을 생생히 겪고 있었던 과거가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내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둘의 어떤 파워가 A 쪽에 있다면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겠지만, 여전히 그 트라우마틱한 부분이 강렬하다면, 타자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힘들죠. 이 또한 용서하는 주체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장폴 사르트르의 말인데요. We can never escape the gaze of others, even in forgiveness.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서조차도. 이거는 좀 더 넓게 본 개념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에, 제가 아마 이걸로 인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떠올렸으니까 결국 나와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어쨌든 실존적 주체로서, 그러니까 나와 그 당사자의 어떤 관계 맺음에 주변의 시선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단순히 1대1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주변부에서도 다 서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관계 맺음이라는 거는 어떤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용서하는 주체 그리고 대상 모두 주변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주체는 주체대로 용서하기 어렵지만 또 용서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점이 되겠고, 용서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대상의 입장에서도, 그냥 제 입장에서도 그렇죠. 상대에게 어떤 잘못을 뉘우침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임기응변인지 주변의 시선 때문인지 그 용서하는 주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면피성인지 이런 갈등 구조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나와 당사자의 실존적인 이 갈등이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시작한 지점에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제가 용서를 이제 떠올리고 생각했던 게 정말 비밀스럽게 그 친구와 나만의 갈등이었다면 오히려 조용히 그냥 서로 잊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설사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여전히 나의 양심은 알고 있기도 하고,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하늘이 알 수도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결국 실존이라는 게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어떤 이번 용서라는 주제의 핵심 아포리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내린 용서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Can I truly be forgiven?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서. 저는 이걸 보고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연 배우가 어머니 역할을 했죠. 자기 아들이 유괴 납치 살해당한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심으로 이제 그 살해 범죄자를 이제 면회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면회에 마주한 순간 전도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용서를 하려는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는 신이 난 상태예요. 자기는 신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굉장히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맞는 개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극적으로 표현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경악을 하고 사실 그 면회를 끝나고 나서 혼절합니다. 그 뒤로는 뭐 이제 영화적인 서사는 그녀의 어떤 태도는 엄청 분노에 차서 약간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누가 용서를 하느냐. 용서하는 주체가 결심하기도 전에 내 스스로 용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가 일단 문제고, 절대자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용서하는 주체를 배제한 굉장히 스스로의 독단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 주체가 나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용서받아야 될 대상은. 근데 그 사람, 그 주체가 좀 죽을 때까지 마주칠 수 없다면은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로서는. 그냥 다만 이제 그가 괴로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이제 나란 존재는 기억 저편에 망각에 가까운 상태가 되길, 그냥 기억 저편에 먼지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죠. 더 이상
뭐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괴념치 않길 바라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내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절대자의 이름을 참칭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매튜의 구절만 봐도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서는 단순한 감정인가 윤리적 의무인가? Is forgiveness merely an emotion or is it moral duty? 감정이고 뭐 의무고 간에 이거는 정말 실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 간의 그런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발생했고, 잘못의 가해는 저고 피해는 상대고, 그럼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어쩔 때는 이제 그 관계 맺음이 끊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내 입장이나 이런 나의 실존적인 물음들은 계속 표류하는 거지만, 결국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속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이 감정은 계속 떠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관계, 그 이전의 관계, 뭐 현재의 관계에도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감정에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해요. 윤리적 의무라기보다는. 그래서 용서를 바란다는 것은 나의 어떤 이 실존적 물음이나 여타 관계 맺음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답변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물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뭐 용서는 선택인가? Do we have an obligation to forgive or is it a choice? 용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뭐 선택도 아닌, 그저 용서하는 주체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용서는 가능한가? Is true forgiveness possible? If wounds never truly heal, can we ever genuinely forgive? 만약 어떤 상처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상처를 비유를 하자면 상처는 아무래도 흉터가 남죠. 그리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PTSD 같은 경우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타자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기억하고 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억하고 잘못을 뉘우치더라도 그 상대가, 그 타자가 받은 상처의 흉터나 트라우마는 정말 깊을 것이고, 제가 뉘우치는 그 감정이나 정서에는 그 사람이 겪은 고통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 정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무엇을 용서하는가? When I forgive someone, what exactly am I forgiving? Do we forgive actions or do we forgive the persons themselves? 타인의 행동을 용서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는가?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나도 많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어,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깊다고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저는 이제 막 내 스스로한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약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인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않았나, 좀 약간 그렇게 돌이켜 보게 되는데, 뭐 지금도 누군가한테 좀 뭐 상처나 좀 괴로움 정도, 좀 갈등이 발생하면 용서를 한다기보다는 좀 외면하는, 그런 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좀 회피하는, 웬만하면 마주치거나 이렇게 관계를 더 이상 이제 지속하지 않는다던가, 많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그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도망치는 행위를 하죠.
이를테면 뭐 직장을 옮긴다든가 뭐 집이면 이제 뭐 떠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용서라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망각을 하려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니체의 아포리즘처럼 용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망각하려고 애쓰는 쪽을 택한 거겠죠. 그래서 용서는 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이 있죠. 아까 니체처럼 결국 기억이라는 거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보다는 망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과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 맺음을 중단하는 그냥 실존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용서의 주체라고 어, 생각을 할 때도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이 자신이 어떤 용서받을 만한 애초에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미한 경우다. 뭐 나는 잘못을 구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아예 그 용서의 그런 갈등 자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도 넌센스잖아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상대방이 벙찔 수 있죠. 아니 나 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많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그냥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건 갈등 구조를 얘기를 구구절절 하기 시작하면은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도 나오고 그러니까 맥락이 다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적으로 큰 잘못이나 잘못된 행동을 혹은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거고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어떤 상호 간의 이제 관계 맺음 속에서 발생한 갈등이라서 누가 잘잘못을 가리긴 그렇고 그냥 해프닝으로 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막 진짜 고통스럽게 막 피해를 받아가지고 누굴 용서하고 말고가 애초에 별로 없었고 저는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할 만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길어졌지만 뭐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아마 듣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왜 이게 용서를 주제로 했냐, 예,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용서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뭐 오늘 친구랑 잡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농담 삼아 항상 꺼내는 하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가 가해를 했다고 이런 가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많이 멘탈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가 학창 시절 하구를 괴롭혔고 가해 행위를 했고 그런 친구가 널 용서하겠냐? 이 친구 말 맞다나 이제 그 친구가 나하고는 연락을 하진 않죠, 더 이상. 내가 그 친구를 이제 괴롭혔던 거는 사실이었 사실이죠. 이유는 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괴롭힌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친구랑 저는 어린 시절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경험이 있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런 걸로 뭔가 이제 동질감 그런 걸로 일부러 친밀감을 좀 형성하기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삼총사처럼 이렇게 그 친구 그 기독교하고 그리고 나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불자라고 할게요. 실제로 불교긴 하니까 불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불자 친구가 그 우리 기독교 하구에게 자신의 이제 팔찌를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발작 버튼 같은 거죠. 그 팔찌는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팔찌 같았고 뭐 기독교에서도 뭐 묵주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친구 녀석이 팔찌를 되게 뭔가 혐오스러운 물건 취급하듯이 옆으로 밀치더라고요. 가볍게 밀쳐낸 건데
표정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컨텐츠를 많이 올리죠.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냥 적당한 기독교도 친구들에게 반감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기독교 특유의 그 배타성, 타 종교에 대한 그 배타성을 드러냈을 때 좀 많이 제가 좀 괴물같이 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센 친구한테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당연히 유약했고, 근데 그런 거에 특유의 그런 불쾌감을 표현하는 게 좀 제가 이제 스스로 좀 화를 공격적인 태도를 이제 조롱으로 괴롭혔던 게 그때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자기 비하를 하는 스타일로 에, 그런 광대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데 그 친구에게만은 아까 그런 기독교적인 사건, 팔찌 사건 이후로 좀 그 친구를 좀 가학적인 개그의 희생양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떤 조롱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괴롭힘이죠. 그것도 그 친구도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 웃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신을 조리돌림 하는 데는 증오가 쌓였겠죠. 그럼에도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그 불자 녀석 이렇게 셋은 계속 어울려 다녔는데 아마도 이제 친해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녔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셋이 재밌기도 하지, 뭐 셋이 뭉쳐다니는 재미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어떤 증오 감정 이런 양가적 감정 때문에 더 아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더 증오가 커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뭐 심한 장난이나 조롱 그리고 희생물을 삼아서 개그를 했다는 거를 거기서 이제 방점을 계속 장난이나 개그나 이런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런 걸로 계속 가해 행위를 순화했던 거죠. 나도 모르게 가해자란 표현을 피하고 있던 건 정말 사실이었고 그걸 이제 오늘 그 제3자인 주변인의 시선 그래서 아까 사르트르의 표현도 언급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제3자의 시선을 봤을 때 이건 가해 행위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 네가 사과할 수 있는 인간이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가해라는 표현을 계속 순화했다라는 거를 그 제3자는 이제 캐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가해 행위고 분명히 나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들이 길었을 텐데 지금은 연락을 했을 땐 오히려 제가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제 입장에선 오히려 기억을 흐릿하게 되어 있길 바라고 나로 인한 더 이상은 저는 그 친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전혀 개념치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람 뿐입니다. 실제로 제 소식 들으면은 뭐 쌤통이라고 생각하겠죠. 기껏 인서울 했는데 중퇴하고 고졸이고 뭐 어디 최저임금 받으면서 겨우 연명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그 친구에게 들리길 바랄 뿐입니다. 잘 나간다는 소식보다는 한때나마 가해 행위를 했던 친구가 천벌 받았구나 하나님이 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와서 그 친구가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용서를 빌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생각이지만 이게 다 공연불이죠 사실은. 이 말로 하는 거는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 말이라서 그냥 항상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큰 하나의 사례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많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누구한테 원한을 갖고 있지도 않고 돌이켜 보면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앙금처럼 혹은 뭔가 항상 턱 걸리듯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렇게 항상 올라오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칼로 실제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고, 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죠. 그것도 자살이란 이름으로 새치혀를 놀린 사람들이 이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듯이 새치혀로 하는 살인이 나도 어쩌면은 그렇게 따지면 살인 미수에 대한 죄악을 저지른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자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오만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서라는 주제로 방구석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되게 많이 긴 내용인데 그냥 올리겠습니다. 뭐 누군가 듣,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흔적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내 잘못을 이렇게 올리는 게 남겨놓는 게 이게 용서를 바란다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